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훈 대표와 오늘 또 달려가 볼 텐데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양한 의견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럴 때 마음가짐 한번 듣고 출발해 볼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거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음.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올해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그럼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폭등, 집값 안정은 언제쯤? 그래요. 지금 똘똘한 한 채, 그리고 폭등. 그러면 따라 붙는 얘기는 양극화. 뭐 이런 얘기가 따라 붙습니다. 전국 다주택자의 비중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다행이 아닌가, 다행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31개월 만에 다주택자가 줄었다.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가장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주택자거든요. 네. 그 2주택자의 비중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3주택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게 2022년 6월 이후 42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그런 강도 높은 규제 대책. 우리 6.27 대책에서 보면은 이게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를 네, 시작했잖아요. 6.27 대책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 1주택자, 2주택자한테 그 허용되던 주택 담보 비율 LTV라고 하는데 LTV 60% 그리고 규제 지역은 30%. 이게 지금 제로거든요. 6.27 대책에서. 그리고 뭐 사실상 결국은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마라.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리고 또 실거주 의무도 다 아시다시피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이 나오면서 전역을 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네. 묶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따라 붙잖아요. 2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니까 전세 매물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월세 전환을 하다 보니까 월세도 상승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요즘 저는 보면은 지금 정책은 뭐 한 3번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나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그래요? 좀 보고 있죠. 근데 단순 계산으로요, 대표님 생각을 해보면은 다주택자의 추세가 꺾였다, 줄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집값이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단순 계산으로 볼 땐 정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의 주범이 이 똘똘한 한 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수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의 어떤 규제 대책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싼 지역들은 사람들이 그쪽은 뭐 매도를 하든지 하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자. 여러 채 가지고 있어봐야 지금 다주택자 어차피 규제하고 뭐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 득이 없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잘 오르는 그런 인기 지역들을 위주로 지금 뭐 이렇게 투자들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평균 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송파구라고 해요. 상승률이 20.92%라고 하니까 1년 동안요? 예. 1년 동안 부동산이 20%가 올라요? 예, 20.92%. 와. 그리고 성동구가 19.12%, 그다음에 마포구 14.16%, 와. 서초구 14.11%, 강남구 13.59%, 10% 이상씩 다 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 쏠림이 현상이 강해진다는 건요.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집값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안에서도 집값 격차가 그렇죠.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서울에서도 집값의 차이가 그러니까 상위 20%, 하위 20%의 집값 차이가 지금 뭐 역대 사상 최대치는 6.9배로 벌어져 있다고 해요. 6.9배. 그러니까 한 7배 가까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그런 대책들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은 지역 간의 그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전에 제가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똘똘한 한 채로 내 집 한 채를 잘 장만하는 게 좋다 뭐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향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성대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그래요. 점점 이제 그 양극화는 커질 거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갔던 선진국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양극화가 단지 이제 좀 더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급속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가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급속하다, 느낌을 이런 예, 말씀이시죠?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없어질 수는 없다. 그건 저도 뭐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급속화. 예. 급속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속화가 좀 이렇게 불안 요인으로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앞으로 점점 더 이 양극화가 심화가 돼서 이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서울의 중심 지역에 오르면은 그 주변 지역도 오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경기도권도 오르고 그 여파가 뭐 지방으로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뭔가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전개가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양극화가 초양극화 시장이 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조차도 25개 구나 있는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뭔가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오를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문제가 뭐 그냥 똘똘한 한 채, 양극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똘똘한 채 열풍으로 지방 사람들, 지방마저 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파트를 사는 대신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갖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금 의견을 실제로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 네. 바로 옆에 대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지금 뭐 한 60% 가까이 1년 동안 줄었다 그래요.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 그만큼 예.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었고 반면에 이제 매매 매물은 한 5% 정도가 증가를 하고 우리 지금 반대 현상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데 오르는 쪽에 가서 투자를 하지.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그냥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자. 이런 이제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있는 돈은 서울에 똘똘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 우량 아파트에다 투자하자 이런 지금 얘기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지방의 그 대전이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다른 지방 대도시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 매물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물건도 줄어들고 있다. 월세 물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지난해 2025년도 하반기 때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올해 시장은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그 삼중고가 우리 오늘 올해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서울 전역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그렇죠. 다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이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 끼고 사는 게 불가능해졌죠. 왜냐면 그렇죠.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물건이 지금 더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위 그 어떻게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공급이 확 나오지 않은 한 결국은 전세 매물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그렇겠죠.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채는 내가 들어가 살고 그렇죠. 제가 나머지 100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예, 나머지 네. 99채는 세를 전세든 월세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의 순 기능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을 어떤 투기꾼 이렇게 이제 뭐 지지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주택자 순기능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정부에서 못하는 그런 전 월세 물건들을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기능은 이제 전혀 무시하고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 때문에 상당히 그 다주택자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근데 그것은 다주택자들이 암만 자기가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줄 만큼의 어떤 수요가 있지는 않지 않나요? 아,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임대 아파트라는 거는 네. 정부에서 짓는 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임대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실제로 전체 물건 중에서 전세 매물의 상당 부분은 우리 보통 일반인들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네. 일부가 그 임대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주택 그래서 다주택자의 그 순기능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래요? 거죠. 그게.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그래서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그 양극화 뭐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이 보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떤지. 결론은 이겁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해야겠다.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 그럼 또 시장에서는 또 혼돈이 올 것이고 그럼 요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예견도 나올 겁니다. 우리 한정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세제 개편은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겠죠. 지방선거 전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일단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 정부에서 뭐냐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겠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가장 그 기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세잖아요.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우리가 뭐 종부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이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한 걸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거래세를 완화시키면은 살 때 팔 때 세금이 작다면 시중에 거래가 좀 될 거 아니에요. 활발하게 활발하게 되겠죠. 될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매물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세 매물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에를 되돌려 보면은 그 당시는 뭐 세제면 세제, 대출이면 대출 모든 걸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가지고 있지 마라,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한마디로 꼼짝을 못하게끔 완전 중과세로 규제를 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 안 되니까 세제
대책까지 내놓고 완전 규제를 했거든요. 종부세도 강화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정책이 똑같이 또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은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진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과연 정부의 이런 의지를 갖다가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서 믿어줄 것이냐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가장 또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5월 9일 날이 양도세가 본래는 지난 정부 때, 지지난 정부 때 양도세 중과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양도세가 보통 일반 세율의 6에서 45%까지 최대 45%, 10억이 넘어가면 45% 내야 돼요. 차익이 양도 차익이. 그러면은 최대 45%까지인데 거기에다 중과 2주택이면은 45%에서 20%. 그럼 65%잖아요. 그냥 그냥 본세율만 해도. 그리고 3주택이면은 75%. 거기다 플러스 30%예요. 45%에서 30%.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금으로 다 뺏기니 과연 내놓을 것이냐, 물건을 매물을 안 내놓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요게 1년 단위로 지난 정부 때 1년 단위로 이 중과를 폐지를 못 하고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네. 폐지를 못 하고 1년 단위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중과를 안 하고 일반 세율로 6에서 45%까지만 계속 적용을 해왔어요. 1년마다 바꾼 거죠. 지방세법 네, 네. 시행령을. 그래서 올 초에도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뀌면은 다시 1년간 유예가 돼서 6에서 45%로 가는데 이게 부활을 하면은 이제 중과로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가 되거든요. 그 중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세금 폭탄을 맞는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팔 때. 그럼 팔아봐야 뭐 이익도 안 남는데 굳이 못하러 팔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 정책 기조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이 아마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시장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빠르게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5월 9일이래 봐야 사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택 매매, 아파트 같은 거 매매를 할 때 보통 한 3개월 이렇게 잡는데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 다시 부활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해. 그럼 매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겠죠. 네? 많겠죠.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다고요? 이- 5월 9일에 부활을 한다면 부활하면 그 전에 팔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팔 전에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도가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문재인 때 했습니다. 근데 없었다는 했는데 거죠. 현실은. 일부는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해놓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네. 아니 어차피 뭐 버티자 이건가요? 그렇죠. 시장은 지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텐데 굳이 뭐 그걸 지금 빨리 서둘러서 팔어? 어차피 오를 텐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만약에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다면 아마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이제 뭐 지방 선거 영향도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1년간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6월 3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는요 뭔가 현 정부에서 좀 더 다른 정책, 뭔가 기존의 그런 정책들이 아닌 다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정책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시장의 신뢰를 지금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인드를 좀 바꿔서 정부에서 좀 강한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정책과는 좀 다른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본래 기조는 그랬어요. 네. 그때도 보유세를 좀
높이고 거래세를 거래세는 완화하자. 낮추는, 근데 네. 현실은 그렇게 안 됐죠.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는 보유세 다 결과. 높이. 그래서 예. 완전히 딱 묶어놓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에선 만약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환호를 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앞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거 전에는 이 정책을 펼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거는 네. 선거 전에 펼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선거 전에 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것이다. 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빌미가 잡힐 수 있는지라. 그렇죠. 세제가 나오게 되면 진짜 중간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것도 선거에 영향도 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보류해 놨다가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그렇죠.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돌거든요. 뭐냐면은 서울에 뭐 25개 전역을 다 묶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사실 그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뭐 이런 곳들은 사실 예전에 가장 집값이 상승했던 최고점을 아직 못 넘어갔거든요. 못 넘어가고 이제 좀 뭔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묶었단 말이에요. 네. 토지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묶었냐. 강남같이 많이 오르면 묶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봄에 조금 상황을 봐서 그런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근데 좀 나오고 얼마 있습니다. 전에 기사를 봤더니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어떤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얘기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어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본래는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정책이라는 거는 그 손바닥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숙고하고 해서 신중한 결론을 내려서 정책을 만드는 건데 뭐 정부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뭐 강남 상구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더니 그 풍선 효과가 주변으로 생기고 계속 생기면 계속 묶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이번에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자. 그래요. 그건 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걸 묶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금세 풀어준다? 그건 정말 그 정책의 신뢰도라는 다 깨지는 거거든 사실은. 좋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지금 초양극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똘똘한 한 채 거기에 초양극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면 초양극화도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시나요? 전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양극화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일부 지역은 하늘 높은 집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토어세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 집값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게 그 본래는 그런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 거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심 지역들 즉 고가의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네. 정거점을 갱신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여파가 지금 주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럼 이 말씀이시네요.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던 곳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잘 안 올라가는 것은 잘 안 올라가는 것만큼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 물가 상승률하고 대비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하고 물가가 다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이 초양극화가 해결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랑 초양극화가 되는 거랑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집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좋습니다. 어떤 지분은 간에 다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안은 만약에 나온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법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매매가 활성화가 된다 이 정도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되니까 네. 거래가 활성화가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조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공급이 없잖아요. 네. 공급이 지금 없고 아시다시피 서울이 제일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뭔가 거래가 되면서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물건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항상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은 그렇죠. 가격이 근데 그렇게 된다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집이 없으신 분들 내 집이 마련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주택자들이 또 많은 주택을 또 보유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매매가 좀 활발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토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 해도 내가 거기서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 그렇죠.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네. 그 지방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 네. 지방에서 전부 다 전세나 이런 걸로 살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서울로 와서 투자들 하는 그게 그래요. 지금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지금. 늘어나 좋습니다.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집값이 왜 이렇게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가 정부의 입장이다 그랬을 때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니까요. 참. 이런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 정책을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였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와, 어려운. 네, 정말 여기에 맞출 수도 없고 여기에 맞출 수도 없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세가 제가 그 지난해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해가 이제 전세란이 시작이 돼서 올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맞아요. 전세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큰 몫을 했죠.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전세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물량들이 없으니까 지금 올해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네.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높은 곳들은 지방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 지금 그 지방의 전세가율은 한 평균 한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매매가 대비 74%. 전세가의 비율.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7억 4천. 그러니까 아니, 1억이면 7,400. 7,400, 10억이면은 7억 7억 4천. 4천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52.5%거든요. 아, 낮네요. 한 50% 되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봐야 되냐면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요 정도 있고 네. 전세가가 보통 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전세가가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의 또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서 이게 좀 좁혀지려 그러면 매매가가 이렇게 뛰어요. 아, 항상 갭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실수요자들만 들어가고 투자의 어떤 수요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게 전세가 계속 올라. 근데 이건 안 움직여. 이 매매가는.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좁혀지는 거예요. 네. 즉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비율이 큰 데들, 이 격차가 큰 데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 서울은 한 5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져 있는 데들은 집값이 오르는 동네, 오르는 지역. 그리고 뭐 70 몇 프로 전세가가 매매가도 70 몇 프로 되는데 집값이 잘 안 오르는 동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팁이네요.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한번 깨알 제가 팁이네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요. 생각 못 해봤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같은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이제 네 번째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네 번째 대책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첫 번째 시기, 두 번째는 지역이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공급할 겁니다. 몇만 호를 공급할 겁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몇만 호가 아니라 정확한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나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이다를 명확하게 밝혀야지만 이게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어렵지요,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정했을 경우 그 지역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또 좀 이렇게 부각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투기 수요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건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이건 뭐 진짜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네. 이렇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항상 우리가 그 어떤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때 그냥 뭐 우리 150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어디 150만 원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에 몇만 호, 뭐 1,500호, 여기에 몇만 원, 여기 얼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딱 숫자가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구나 해서 무리해서라도 들어가죠. 그렇죠. 예, 숫자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그리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여기 딱 몇 호 이렇게 딱딱 나오면은 신뢰성이 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의 집값이 48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48주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1년이 몇 주예요? 1년이 48주인가? 아니요, 1년이 48주 48주예요. 아니죠? 네. 1년이 몇 주 정도 되죠? 한 56주 정도 더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왜냐면 그냥 한 넘어가죠, 달이 그냥. 4주씩 하면은 한 50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서울 집값 네. 48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거의 보이고 1년 있습니다. 내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정거점을 갱신한 아파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초창기에는 어떤 그 중심 지역들 비싼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만 오르다가 그게 이제 여파로 지금 번져서 슬슬 그렇군요. 이제 그런 지역까지 지금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 서울의 집값을 주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뭡니까? 집값이 여기 사놓으니까 여기는 그냥 오르더라. 이런 게 이제 사람의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보유만 해도 가격이 오르는데 굳이 못하러 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택 공급 촉진 수급 관리 부동산 세제 관련 방안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담겼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18,000가구를 포함해서 총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고덕 강일 1,300가구, 고양 창릉 3,900가구 등 총 29,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분양도 계획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걸 지금 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가려면은 민간 그 아파트 공급에 대한 그런 그래요. 어떤 완화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물론 무조건 공공으로 이렇게 공공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대책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새롭게 나올 대책은 없거든요. 공급 대책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원래 말에 발표를 한다고 했던 게 지금 늦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번째 발표를 예고를 했는데 이게 또 공급 대책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혹시 예상되는 대책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제 대책은 안 될 것이고. 세대 대책은 지금 뭐 나오기가 힘들 것 것이고. 같고요. 네. 예. 근데 공급 대책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존에는 뭐 어디 부지, 어디 공공청사 어디 부지에 뭐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는 특별히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경기도권 이쪽에는 뭐 LH에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거기는. 근데 이 서울이 문제잖아요. 항상 지금 서울의 집값이 가장 불안하니까 그럼 서울에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빈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뭐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
그린벨트는 제가 보기에는 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 환경 그럼요. 운동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담인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높은 전망이 좋은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서울을 우연히 보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을 보면서 서울에 한강이 없었으면 야 굉장히 삭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확 들더라고요. 네. 건물이 한강 너무 끼고 많고 있으니까. 너무 높고 이러는데 야 여기에 한강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갑자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사실 그 한강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뭐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당장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정부에서 뭐 135만 호를 갖다가 5년 동안 뭐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에요. 예, 그게 뭐 당장에 뭐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새롭게 공급되는 거는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좀 시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될 수 그래요.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고 용적을 높여주고 무조건 저 공공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민간도 인센티브를 주든다든지 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서로 힘을 합쳐서 빠르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좀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그 정책이 아마 지금 현재 당장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물건을 좀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매물의 시중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정부에서 나올 이 네 번째 부동산 대책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죠. 뭐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예, 뭐가 나오는지 좀 한번 봐야 되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답이 없다,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혼돈, 걱정, 고민 이런 것만 있는데 사실은 솔루션과 같은 시간입니다. 무료 세미나. 여기에서는 대표님이 속 시원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세미나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주제가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가 정부 정책 속 재개발 초기 투자처 선점 전략 공개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주제를 만들었냐면요. 지금 정부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시기에도 오르는 것은 올랐다. 그러니까 항상 틈새 시장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공략을 그렇죠. 하느냐인데 지금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재개발 시장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1호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안 살아도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이 빌라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재개발 시장에 이 빌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초기 투자처. 네.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이 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서울에도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수백 군데가 있는데 그 수백 군데가 다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안 않죠. 된다는 거예요. 그 수백 군데. 그래서 거기서 될 만한 곳들이 어디냐? 될 만한 곳들은 정부에서 벌써 암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우리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 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실제 그런 상황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재개발 원 포인트 레슨 그렇죠? 무료 강좌입니다, 여러분. 무료 세미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 텐데요.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편안하게 세미나에 대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또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